이슈앤 상식 8월호 이달의 특강은 바로 주요 공기업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이라는 전형이 거리감이 좀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언제 서류 통과하고 필기 통과하고 면접까지 가나? 그런데 생각보다가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면접이라는 게 계획된 상태에서 준비가 된 그런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오냐? 갑자기 와요. 그러다가 준비가 안 돼서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떤 친구들이 면접에 합격할 수 있냐? 미리 준비한 케이스죠. 준비 못했다가 면접까지 갔다가 크게 당한 이유로 반성하고 뭐랄까요? 미리 준비하겠죠. 서류 준비하고 필기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고 같이 준비를 하면은 당연히 경쟁력이 생기겠죠. 물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되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예외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일선에서 이런 친구들을 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있기는 해요. 그게 딱 면접용으로 준비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전에 준비된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적용했을 때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고 준비했던, 모르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합격을 하지 아무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운으로 합격하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조급하게 곧 면접을 보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난 뭐 내년쯤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몇 년 후 생각하고 아니요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조금씩 준비했을 때 여러분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한국전력이나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는 대규모 채용을 하고 그리고 필기 전형이 아무래도 좀 수월한 편이죠. 전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지원하는 공기업이기도 하죠. SOC 계열 공기업 중에 대표적인 수자원공사입니다. SOC 계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전 계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찌됐든 이쪽도 많이 채용을 하죠. 무엇보다 여러분이 집중해서 준비를 할 만큼 가치 있는 공기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기업 준비하는 분들이 빼먹을 수 없는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그중에 한국전력에 대한 얘기 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기준은 2019년 기준이에요. 물론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전형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면접은 3차와 4차로 이어집니다. 사실 서류 끝나고 한전의 경우에는 서류가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있죠. 뭐 자격증이라든지 어학성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가산점이라는 게 계산이 돼서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난 뭐 합격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냥 한번 지원했는데 덜컥 합격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지역 TO에서 커트라인이 좀 낮아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 얼마 전에는 그런 학생도 봤어요. 지역인데 이게 미달이 되다 보니까 평소 같으면 통과를 못할 그럴 점수인데도 통과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정확한 답이 있지는 않다 보니까 지원을 하려고 하면 가능성이라는 건 미리 계산 좀 하셔야 돼요. 덜컥 됐다 하더라도 필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럼 준비가 안 된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어찌됐든 여기까지 오면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필기라는 걸 통과했거든요. 필기가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통과되면 직무 면접에선 1.5배수, 종합 면접에선 1배수가 되다 보니까 이젠 해볼 만한데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죠. 여기서 떨어지면 너무너무 억울해요. 직무 면접은 실무진들이 직무 능력을 평가합니다.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사실상 전공 지식을 묻는 구술 시험에 가까운 시험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종합평가라고 하는 게 바로 임원 면접 생각하시면 되는데 2019년 기준으로 잠깐 보도록 합시다. 직무 면접이 진행되고 나서 합격자 발표하고 얼마예요? 종합면접 시작되는 건 거의 금방에 일주일이 채 안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 미리 준비해야지.
뭐 때 되면 그때 준비해야지. 아이 그럴 시간 없어요. 진짜 급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블라인드에 대한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자, NCS는 국가가 직무의 표준을 정해서 직업 기초능력,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서류뿐만 아니라 필기 면접까지 다 적용됩니다. 오해하는 친구들이 NCS 직업 기초 능력을 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그냥 필기에 한정된 제도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다 적용이 돼요. 서류 필기 면접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도 자소서의 문항에 보면 리더십을 묻는 경우들도 있죠. 이게 필기 시험에서 대인관계 능력에서 리더십에 대한 필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면접 때 팀 과제를 제시해서 리더십을 볼 수도 있어요. 어디서든지 평가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하나 플러스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대표적인 방향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정한 사회 만들자.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에서 채용 비리가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면접이죠. 서류 과정이죠. 필기에서 나타나기는 좀 어려운 게 필기에서 이 문제가 생기려면 문제가 유출돼야 되는데 이게 증거가 남다 보니까 보통은 잘 안 그러나 봐요. 거의 대부분의 채용 비리는 서류 아니면 면접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은 공정한 사회 만들기 위해서 채용 비리를 없애자. 근데 채용 비리가 주로 일어나는 게 서류 면접이라고 했죠.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은 서류 면접에 적용이 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NCS 전형이라는 거. 잠깐만 좀 볼까요? 입사 지원서에 딱 필요한 거 이외에는 어떻게 됩니까? 블라인드 처리되죠. 이걸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류에 작성을 해도 되나요? 쓰지 말아야 되나요? 면접 때 블라인드 처리된 걸 말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이 상상한 걸 적용해 버리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이라는 개념은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의 자격증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을 때 대충 얘기하면 평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세하게 얘기하다가 지명이 나왔어요. 지명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여기 지명 얘기하지 말란 얘기 있습니까? 지역인재 관련 정보 등은 블라인드 처리된다. 면접에서 블라인드 처리된다고 했지 얘기하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아니 그게 그거 아니냐. 지시받은 대로 하세요. 너무 많이 상상하지 마세요. 그럼 복잡해집니다. 기본적으로 NCS 전형과 블라인드 채용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판단은 누구에게 맡긴다? 기업에 맡기세요. 공기업에서 하라는 대로. 그래서 공고문을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안내문을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지시사항을 꼼꼼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면접 전형을 좀 보도록 합시다. 실무진 면접과 경영진 면접, 이걸 직무면접, 종합면접으로 나눠드는데 전공뿐만 아니라 실무와 관련된 걸 위주로 묻는 직무면접입니다. 사실 실무진들이 직무면접을 통해서 평가를 다 끝냈다는 전제하에 종합면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면접은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특히 언제 비리가 발생하기 쉬울 것 같아요. 사실 임원 면접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진이 누구를 뽑겠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임원진이 개입될 여지가 더 크죠. 그래서 전공, 경력 등을 제외하는 이 블라인드 채용은 어떻게 보면 종합 면접에 더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 면접관에게 다수의 면접관 앞에 한 명의 지원자가 있는 것과 다수의 면접관 앞에 다수의 지원자가 있는 건 조금 성격이 다르죠. 자, 4명의 면접관 앞에 4명이 한 조로 들어갑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요. 한 명밖에 없으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여러 명이 있으면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공통 질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앞에 사람에게 질문했던 걸 이어서 다음 사람에게 질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대다 면접으로 가면요.
꼭 다른 사람에게 하는 질문들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내용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 전공 실무에 대해서 그러면 미리 준비하는 수밖에 없죠. 한국전력은 대부분의 에너지 발전 공기업이 필기에서 전공 시험을 보는 반면 한국전력은 안 봐요. 아, 그럼 공부 안 해도 되냐? 아니요, 이게 전공 시험 아니에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 기술직의 경우에는 기사 수준의 전공 관련된 질문. 이게 뭐예요? 전공 시험. 여러분 기술직 전공 시험도 어차피 기사 수준의 전공이 나오잖아요. 그걸 말로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무직은 어떻습니까? 기술 직렬보다 전공에 대한 질문이 없다가 아니죠. 적다고 했죠. 왜냐하면 사무직으로 지원했는데 경영학과 출신의 경우에 경영학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할수록 유리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만일에 기술직하고 똑같은 식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무슨 기사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이런 거에만 포커스 맞추게 되면 특정 전공자가 유리하니까 묻긴 묻는데 좀 적어요. 대신 뭘 묻습니까? 상황형 질문입니다. 리더십의 개념. 이거 NCS 직업기초능력에서도 공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갈등 해결안. 이것도 공부한 부분이기도 하죠. 상황 면접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하셔야죠. 그 기준은 아무래도 이론적 공부가 좀 필요해요. 갈등에 대해서 내가 잘 해결했던 경험. 근데 그 경험만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게 갈등의 개념이 뭔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뭔지 그게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 경험으로 이어져야지 무조건 경험만 제시하다 보면 냉정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갈등 해결했던 게 뭡니까? 그냥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리고 그 방법이 다른 상황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역량 아니에요. 그냥 경험이지. 상황 면접은 상황을 제시해서 여러분의 역량을 평가하는 게 핵심이지 여러분의 경험을 확인하는 면접이 아닙니다. 종합 면접입니다. 혼자 들어가요. 이제 한 명에게만 집중합니다. 어떻게 보면 옆에 사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질문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기본적인 태도와 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평가할 것인가. 한국전력공사에 관심이 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찾아본 게 있겠죠. 암기력 테스트냐고요? 아니요. 찾아본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전력이 앞으로 어떻게, 한국전력의 현재는 어떻게, 한국전력의 과거는 어떻게 보는지 본인의 견해라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기소개서 관련된 질문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사실 확인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기소개서가 2페이지라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정리한 내용은 10페이지가 넘어갈 수도 있죠. 내용을 꼼꼼하게 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해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 관련된 이슈에 대한 본인의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좀 말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한 기업의 미래에 대한 대안을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서 잘 얘기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리 조사해야죠. 미리 조사를 해서 대비를 해야겠죠. 한국전력의 미래에 대해서 누가 고민하고 있을까요? 한국전력과 관련된 기관에서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직원들도 고민하고 있겠죠. 그래서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사보라든지 관련된 자료라든지 살아있는 관련 기관들 뭐 전력기술연구원이라든지 전력산업 관련된 연구원 이런데 연구원들이 정리한 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이 즉흥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고 괜찮은 방안들이 많아요. 그걸 정리하도록 하세요. 공부해서 대비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즉흥적으로 하기에는 여러분과 평가하시는 분들의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걸 메울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노력이에요. 근데 시간이 없으면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걸 찾기 위한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준비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기출 질문들 좀 보도록 합시다. 직무면접과 관련해서 탈원전. 자,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고 여기에 맞게 지금 기업들이 대비하고 있죠.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죠. 당연히 알아야죠. 이건 직무와 관련해서 필수적인 거죠.
독점 시장에 대해서 사무직 지원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경제 경영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독점 시장, 한전이 독점 시장이잖아요. 한국전력에서 전기 공급 안 받으면 여러분 어디서 받을 거예요? 없잖아요. 독점 시장이에요. 이 시장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을 때 한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한전에서 일할 사람으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파악할 수 있죠. 독점 시장인지 독점적 경쟁 시장인지 과점 시장인지 뭔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일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자, 기업에서도 개인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구분해야 될 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차이죠. 난 내 것만 챙길 거야 라고 하면 이기주의겠지만 개인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개인주의입니다. 이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회사 생활을 잘할 일은 없죠. 조직 생활에서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춰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겠다 안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난 내 인생이 중요하다. 굳이 이런 사람을 조직에서 뽑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가치관은 꼭 한번 정리했으면 합니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사실은 뻔해요. 뭐 팀워크, 희생정신, 전문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 뭐 물을 것 같아요? 당신은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냐? 뻔한 질문이죠. 그래서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들이 단답형으로 나오면은 오히려 부담이 덜한데 이어지는 질문들, 구체적인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구조화 면접형 스타일로 가버리면 아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편하죠. 왜 편하냐고요? 전공자는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편해요. 편한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나 아는데. 객관식으로 풀 때는 문제 없어요. 나 아는데. 이걸 구술시험 형태로 얘기하려면 정의 문장이 있어야 돼요. 뭐다. 첫 문장. 그 다음 뭡니까? 구체적인 설명, 세부적인 게 설명이 추가돼야 되죠. 한 문장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첫 문장의 정의 문장,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정도에서 부연 설명. 네 번째, 다섯째 문장에서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정도 구조가 돼야죠. 그러니까 구술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써보세요. 써본 걸 가지고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시험일 수도 있는데 안 해본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이어서 2018년 직무면접 기출질문입니다. 왜 지원했습니까? 전공만 묻는 거 아니냐? 전공을 플러스 해서 다른 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는 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질문들은 꼭 직무면접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종합면접에도 나올 수 있어요. 직무면접에서도 나올 수 있고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는 기본 질문이겠죠. 자, 지원 동기 작성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직업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전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면서 우리나라에 가장 공헌하는 전력산업의 주축이기 때문에 지원했다. 아니요. 전력산업의 주축인데 여러분이 지원할 이유는 아직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지, 한전에서 일을 하면서 뭘 하려고 하는지 이게 종합적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제가 직업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업관이 없으면 여러분은 이 회사에서 일할 이유가 없어요. 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에요. 다 알아요. 근데 왜 여러분이 지원해야 됩니다? 됩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기업에서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또는 반도체가 세계 최고기 때문에 그건 그 기업의 문제지. 여러분이 거기서 일할 이유는 아니에요. 집에 있는 자동차가 현대차이기 때문에 현대차에 지원합니까? 그것도 웃긴 거 아니에요. 집에 있는 차가 BMW면 BMW 지원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직업관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정리해야 됩니다. 직업관에 대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기 어려우면 좀 벤치마킹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대체로 직업관에 대한 개념은 중고등학교 때 교육 자료들로 많이 있어요. 원래는 그때 고민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국영수 중심의 입시 교육을 하다가 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거예요. 공부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스스로 생각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희생해서 한 일,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이 크게 희생한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희생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왜 희생을 해야 되는지, 희생의 가치, 희생 정신의 의미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세요. 조직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희생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해서 조직이 큰 성과를 내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께 희생할 거예요? 한다고 그러겠죠? 평가됩니까? 안 되겠죠. 왜 평가가 안 되냐? 희생을 안 할 사람 손 들어봐요. 전 희생할 생각 없습니다. 그런 평가가 되겠지만 누구도 그러지는 않아요. 그럼 왜 희생할 거냐? 여기서 평가가 이루어지죠. 역시 벤치마킹이 필요할 거예요. 도전적으로 왜 도전하는데 만류에도 불구하고 왜 만류에도 불구하고 했냐?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죠.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답을 안 하잖아요. 그냥 경험만 얘기하잖아요. 추가적으로 물어요.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묻겠죠. 왜 그랬냐고. 그럼 할 말이 없어지죠. 구조화 면접까지 대비를 해서 그 답변을 미리 담으면 참 좋겠죠.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가, 어떤 상황과 방법을 얘기하면 면접관이 좋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은근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장 경험이 별로 없어요. 질문하시는 분들은 직장 경험이 많습니다. 웬만한 게 스트레스 푸는데 도움 안 되는 것도 잘 알아요. 이분들이 혹 할 만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걸 풀기 위해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조직 생활은 아니지만 제 나름의 스트레스, 제 나름의 이런 문제점들을 관리하려고 나름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트레스 받지 말자가 기본 원칙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을 의도적으로 좀 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이전에 내가 흥미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좀 찾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는 일에 스트레스를 꽤 많이 풀어왔습니다. 최근에는 모 대학교의 취업 캠프, 면접 캠프에 갔다 왔는데요. 이 캠프가 정말 답답했습니다. 왜 답답했냐면 3일에 이어지는데 그중에 제가 하루 반을 갔거든요. 오전 9시에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모의 면접을 봐요. 계속. 와. 하루 8시간이 아니에요.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라니까요. 저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5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쉬는 시간에도 면접을 봅니다. 면접 보고 피드백까지 해줘야 되니까 거의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못 쉬었어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 잠깐 갔다 오고 계속 말하고 하다 보니까 이틀째 밤 10시 넘어갈 때는 저도 거의 뭐 정신 하나도 없었죠. 근데 어떻게 버텼냐고요? 전 이걸 좋아해요. 제가 왜 학생들 면접 코칭하는 걸 좋아하냐면 면접은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코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학생들이 변화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오전에 봤던 학생들이 오후에 저녁에 또 보면서 스스로 수정을 해요. 표현과 태도들을 점점 바꿔오는 게 한눈에 보였죠. 사실은 좀 무리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쪽 주최 측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강도만 살짝 낮추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재무돈 판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고 피드백, 평가가 좋게 나오잖아요. 그럼 계속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올 거예요.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주말까지 이 데미지가 왔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건 없는데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이런 취업 캠프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죠. 저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벤치마킹 하세요.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제안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걸 조사해서 여러분식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이거 알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면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전공 질문의 경우 오히려 수월하다고 했잖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정리하셔야 되는데 꼭 뭐라 해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구술 시험 형태로 정의 문장 만들기부터 하시고 나머지 부연 설명까지 직접 손으로 써보고 나서 나중에 말로 하는 연습하세요. 처음부터 말로만 하다 보면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 상황 면제처럼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것도 역시 미리 대비하셔야 되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은 게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거의 정해져 있죠. 이전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사무직의 질문이 더 어려워요. 기술직보다. 물론 기술직은 정리해야 될 게 많을 수는 있죠. 근데 사무직의 경우에는 범위를 못 잡을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경제 지식, 경영 지식, 법률 지식, 여러분이 지원할 업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직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잡을 수 있는 게 뭐로 보면 됩니까? NCS 전형에는 꼭 나오는 게 있죠. 직무기술서 있죠. 직무기술서의 범위를 가지고 잡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사실 직무면접이지만 여러분들은 사무직의 경우에는 종합면접과 차이가 없는 게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 그죠? 사무직은 이게 기술직의 경우에도 상관이 있구나.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래? 까지도 대비해야 되는 게 구술시험이 아니에요. 구술시험의 형식이 포함된 거지. 아시겠죠? 자신에 대한 질문들도 해왔었고 기술에 대한 질문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수월하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인성 질문들은 모범 답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려워요. 기타 직무 질문들. 해가 바뀌어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죠?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뻔하게 물어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질문, 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부 질문하고 나머지는 뭡니까? 전공입니다. 거의 다 그렇죠. 끝에 하는 말도 거의 뻔하고, 그죠? 사무직에게 물어볼 질문.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요거는 조금 범위를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무직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것들도 있긴 한데 왜 애매하게 있냐면 전기 지식의 경우에는요. 꼭 사무직이라고 하더라도 물어볼 수는 있어요. 전기 지식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기업에 대한 지식, 이 회사 상식으로 물어본 거라고 이해하셔야겠죠. 종합 면접입니다. 부담 확 오네요. 왜 부담 오냐고요? 이제 실무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곧 뽑을까 말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의 기본적인 태도 그리고 준비해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하고 싶지 않은 업무. 아니 나 하기 싫은데 라고 할 수는 없죠. 시키면 할 수 없이 해야죠. 에이 그건 아니잖아요. 할 수 없이 해야죠. 이 사람을 왜 뽑아요? 그럼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그러겠죠. 그럼 또 묻습니다. 뭡니까? 왜? 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죠. 공적 책무 아니에요? 공적 책무는 여러분의 취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다 하고 하기 싫다 이런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 공헌하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죠. 거기에 취향 따질 필요가 있나요? 이걸 묶어서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해봐요. 한국전력공사에 지원을 할 때 저는 사회 공헌하겠다는 사회적 책무를 바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건 제 취향이고 또 준비됐느냐에 대한 여부입니다. 설령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더라도 저의 가능성을 보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리된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실제 면접 코칭을 하다 보면 이거 정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기 있는 질문들이 거의 다 그런 식이거든요. 희망하는 직무, 어떤 직무냐, 무슨 직무, 그 합격.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뭡니까? 왜 그거냐고. 왜 본인은 그걸 준비해 왔냐고. 왜. 인성 질문에 가장 어려운 건 왜예요. 이 왜가 담겨 있는 문장이 처음에 딱 나와주면 그러고 와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 취업 캠프 때도 임원 면접 코칭할 때 뭘 했냐면 이 친구의 경험, 이 친구가 하려고 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을 첫 문장, 한 문장에 임팩트 있게 땅 치는 거 있죠. 이걸 정리해 줬어요. 저야 전문가니까 정리를 잘하죠. 순간적으로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할 때는 참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 팁 드리자면 일단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미리 만드세요. 첫 문장에 임팩트 있는 그냥 경험 나열하는 거 말고 근데 그 임팩트 있는 표현을 못하겠다. 그러면 관련된 명언이나 격언 찾아보시면 돼요. 도전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까? 도전정신 관련된 명언이라고 하면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식상하지 않은 거, 너무 뻔한 거 말고 그런 표현들을 먼저 던지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어가면 좀 임팩트 있습니다. 쭉 보시면 여러분이 자소서에서 얘기했던 거와 관련해서 이어지는 질문들이 있죠. 얼마나 다녀왔나요? 짧으면 왜 이렇게 짧은가요? 길면 왜 그렇게 긴가요? 또 이어지는 질문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뭘 얻었냐? 당연히 그게 나와야겠죠. 그 얘기 안 하면 계속 물을 거예요. 전공 과목 중에서 어려웠던 과목이 뭐냐? 수학입니다. 왜? 뭐 어떻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극복했어요?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뭘 대비했습니까? 이걸 포함시키라는 얘기예요. 이 질문은 단순히 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좌우명이 뭡니까? 좌우명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답니다. 그렇군. 아니에요. 진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나요? 그 관련된 경험은 있나요? 이어지는 거 있을 거 아니? 그걸 포함시켜서 답변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임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분들요, 여러분의 2배 이상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여러분 같은 수많은 지원자들이 성장해온 과정을 다 본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평소에 여러분 같은 신입사원하고는 말도 안 해요. 그냥 지시하고 명령하면 끝이야. 그런 분들에게 왜 여러분들이 귀찮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변 만들고 꼭 해야 될 게 뭡니까? 왜를 붙여봐요. 왜를 붙여봐요. 왜를 붙여봐요. 그리고 그 왜에 대한 답을 또 추가하세요. 이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물어보는 질문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뭐 어려웠던 부분이 뭐가 있냐? 즐기는 스포츠가 뭐냐? 야구요. 그걸로 평가할 거예요? 아니잖아. 그럼 왜 즐겼는지, 거기서 뭘 배웠는지 당연히 이어지는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포함시켜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포함시켜서 사실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포함시켜서 얘기하면 되지. 꼭 물어보는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경력상에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직했습니까? 이직한 이유가 뭡니까? 이전 직장은 어땠나요? 뭐 때문에 이직했습니까? 뻔히 물어보겠죠. 안 물어보면 참 좋을 텐데. 아니요, 꼭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부정적으로 보는 거,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답변은 준비해야겠죠. 무슨 철학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 대해서 이런 고민까지 해야 되나? 예, 해야 됩니다. 이게 인성 면접이에요. 이게 임원 면접입니다. 아시겠죠?